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날따라 마치 뭐에 홀린 것 마냥 신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팔로 땅바닥을 짚었는데 약간 통증이 느껴졌지만 넘어질 당시에는 창피한 마음이 더 컸다 보니 통증을 느낄 틈도 없었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통증과 함께 팔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엉망인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참 이상한 게 매일 다니던 길에서 넘어진 거 있지. 근데 팔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 팔을 보여주자 남편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뭐야, 팔이 퉁퉁 부었는데 설마 이 팔로 운전하고 온 거야? 그게 올 때까지는 긴장해서 그랬던 건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통증이 느껴지더라고. 맙소사, 근처 야간 진료하는 데 있으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보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는데요. 우선 옷을 갈아입고 함께 병원으로 갔더니 깁스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깁스를 하고 며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니 걱정이 앞섰어요. 자기야, 근데 하필 명절날 팔이 이래서 어쩌지? 다쳐서 깁스까지 한마당에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우리 할머니랑 엄마가 어디 그런 일로 뭐라고 하실 분들이야?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도 엄마랑 통화하다가 자기 팔 다쳤다고 했더니 엄마가 많이 놀라면서 전복죽이라도 해주신다고 하셨어. 밥은 아주 잘 먹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지 그랬어. 암튼 이번 주 주말에 본가에서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그날 가서 전복죽 받아오면 될 것 같아. 간 김에 당신 팔 깁스한 것도 보여드리고 말이야. 다행히 남편은 좋은 사람으로 특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며칠 뒤 깁스를 한 채 시댁으로 갔더니 할머님과 시부모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발에 금이 갈 정도면 많이 다친 건데 다른 데는 괜찮은 거야? 네, 할머님. 그날따라 뭐에 홀린 것처럼 넘어진 거 있죠.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네. 할머님이 깁스한 제 팔을 안쓰럽게 바라보셨는데요. 순간 형님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이 따지듯 물었거든요. 동서, 진짜로 팔에 금이 간 게 맞는 거야? 그 말에 제가 잠시 멈칫했는데요. 머릿속으로 형님의 말이 무슨 뜻일까 되뇌이고 있었거든요. 형님, 진짜로 금이 간 게 맞냐뇨? 무슨 뜻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형님이 눈빛을 더 날카롭게 세우며 대꾸했어요. 아니, 곧 명절인데 하필 명절 때 깁스를 했다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렇지. 그제서야 형님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었기에 속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시댁 가족들의 얼굴을 살폈는데요. 그러던 찰나 남편이 나서서 말했어요. 형수님, 그럼 일부러 깁스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요즘 보면 명절에 시댁에서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깁스하는 사람도 있다길래 그냥 한번 물어본 것뿐이에요. 우리 서윤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형수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식으로 모함하지 마세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 말에 형님이 또 한 번 날카롭게 말을 던졌어요. 아니면 말면 되는 건데 발끈하는 걸 보니까 찔리는 게 있긴 하나 보네요. 형수님, 말 좋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조용히 형님을 나무랐어요. 첫째야, 내가 보기에도 아픈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한 것 같구나. 그만해라. 할머님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지만 눈치가 없는 것인지 형님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미소를 띤 채 덧붙였으니까요. 정 억울하면 명절에 올 때 진료확인서 가지고 와보던지. 그럼 내가 믿어줄게. 동서도 원래 모든 걸 확실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형님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담요를 덮어놓은 듯한 정적 속에서 제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둘 다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 월급도 그렇고 풍족한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반면 형님네는 우리 상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했고 아주버님 혼자 외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차이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문제는 형님의 마음은 달랐던 모양으로 평소에도 형님은 우리 부부를 은근히 질투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직업을 슬쩍 언급하며 때로는 웃음 속에 배어있는 미묘한 감정들이 느껴지곤 했어요. 형님의 질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굉장히 직접적이고 유치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나 형님네 부부와 따로 만나기라도 하면 어느 순간 형님이 갑자기 대화를 끊고 뜬금없이 물었어요. 동서, 그 백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역시 둘 다 세무사라 그런지 생일 선물도 어마어마하네. 우리는 그의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건 꿈도 못 꾸거든. 형님은 마치 부럽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그저 상황을 비꼬려는 얄팍한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형님이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카톡 사진 보니까 또 해외여행 다녀왔나 봐. 아, 그게 바쁜 업무가 끝나서 시간이 돼서 다녀왔어요. 동서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좋겠다. 우리는 그의 월급으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거든. 형님의 말은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딘지 모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형님의 질투가 더욱 심했어요. 동서는 서방님이 많이 도와줘서 참 좋겠다. 우리 남편은 돈 번다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 지금도 봐봐. 저 사람은 소파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서방님은 설거지도 도와주고 내내 동서 눈치만 보고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동서처럼 세무사나 될 걸 그랬나 봐. 형님 입에서 세무사나라는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마치 세무사 시험이 무척 쉬운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는 내내 집 구경을 하다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역시 세무사 부부 집이라 다 비싼 것들만 있네. 이건 못 보던 건데 또 산 거야? 그건 엄마가 여행 다녀오는 길에 사다 주신 거예요. 역시 친정도 부자라 선물도 어마어마하네. 우리 남편 월급으로 이런 건 꿈도 못 꾸는데 진짜 부럽다. 그 질투는 유치하고 날카롭게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는 듯 말을 꺼냈거든요. 자기야,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수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 최근에 우리가 몇 번 거절했잖아. 그랬다고 우리가 형수님을 무시했다고 형수님이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 가만 보면 참 피곤한 스타일이라니까. 그치만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좀 그런데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니까 형님 만나고 오면 나까지 우울해지는 기분이야. 그니까 말이야. 암튼 내가 형한테 둘 다 바빠서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 그니까 당신도 혹시나 형수님 전화 오면 그렇게 둘러대고 마라. 남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뒤 형님과는 더욱 골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도 역시나 형님이 진료 확인서까지 떼어오라는 말에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깁스까지 한 제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형님의 태도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순간 할머님이 형님을 크게 나무라셨어요. 아픈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했잖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할머님의 목소리는
방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형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억울한 표정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명절에 깁스하고 나타나는 며느리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랬죠. 동서가 아프면 결국 저 혼자 음식 다 해야 하는데 너무하잖아요. 그 말에 할머님이 콧방귀를 뀌며 다시 말했어요. 네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알면 우리가 널 엄청 부려먹은 줄 알겠다. 저번 명절에는 너도 아프다고 못 왔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뒤돌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나갔고 방 안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제게 사과하셨어요. 둘째야,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첫째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이번 명절에 불편하면 친정에 가서 좀 쉬도록 해. 시어머님 말씀에 제가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최대한 거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운전대 너머로 슬며시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형수님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지. 정말 미안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내 편 들어줘서 서럽지 않았어. 오히려 고마웠어. 그런데 있잖아. 나 진료 확인서 가지고 가서 보여줄까 해.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리면 좋잖아. 사실 명절쯤에 깁스한 며느리들 있다는 얘기 나도 들었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해. 근데 난 살면서 형수님처럼 꼬인 사람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해하고 살아야지 별 수 없잖아. 그냥 만날 때만 비 맞춰주면 될 것 같아. 남편이 많이 미안해했기에 제가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결국 진료 확인서를 떼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이미 와 있는 모습에 제가 짧게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진료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진료 확인서 가져왔어요. 제가 진료 확인서를 내밀었고 형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요. 곧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가져왔네? 근데 말이야, 이거 진짜 맞아? 진짜가 맞냐니요? 아무래도 세무사라면 이런 서류 가짜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아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혀왔는데요.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리둥절하게 형님을 바라봤어요.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참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왜 그런 걸 가짜로 만들겠어요? 아니죠. 이걸 어떻게 가짜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형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알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진료 확인서를 보고 의심하고 있는 형님을 보고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못 느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나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정도면 억지 부리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만하시죠. 형님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님과 시부모님의 미간도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고 할머님이 시어머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오기로 했니? 그게 둘째가 부른 분이 왔나 봐요. 둘째가 부른 사람이라니? 할머님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어머님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가서 문 좀 열어드려라. 제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가 팔이 아파서 이번 명절에 못 돕는다고 미안하다면서 알고 지냈던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불러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어? 할머님이 형님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마치 그제서야 무언가 깨달은 듯 말을 바꾸셨어요. 하긴 일도 많은데 그래주면야 좋지. 그래야 첫째 의심병도 좀 사라질 테고. 할머님의 일침에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요. 어머님! 시어머님이 당황한 얼굴로 할머님을 말렸지만 이미 형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형님이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제가 이모를 모시고 들어와 소개를 했습니다. 이모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인연이 깊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마다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시거든요. 이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다 보니 명절 때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엄마와 이모가 반찬을 한가득 들고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같이 차를 마시던 도중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트리듯 형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두 분이 보더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거짓말이라니? 아니, 이 깁스가 거짓말 같냐고. 얘가 뜬금없이 뭔 소리라는 거야. 깁스가 깁스지 거짓말이 어딨어. 뼈에 금이 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나보고 명절에 음식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면서 진료 확인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고. 뭐? 진료 확인서를 떼오라고 했다고? 엄마와 이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명절 음식하기 싫어서 팔에 깁스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거 진짜 가짜 같아 보이진 않는 거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팔에 깁스를 하니까 형님이 혼자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불만이 어마어마해. 근데 저번 명절에는 형님이 장염 걸렸다고 해서 아예 시댁에 오지도 않았거든? 그리고 시댁은 남자들도 많이 도와주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너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불만이라면 엄마가 가서 대신 일할게. 그건 아니지. 제가 놀라서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형님의 행동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이모가 말렸어요. 거기에 사돈이 가면 다들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일 돕고 올게. 이모, 괜찮아. 내 직업이 음식 만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윤이 일인데 당연히 가서 도와야지. 내가 가서 조용히 일하고 오는 게 나을 거야. 그럼 서윤이 마음도 덜 불편할 거고. 그리고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이모 말에 엄마와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명절 전날 이모가 시댁으로 오셨어요. 물론 가족들도 이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요.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다 같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도 옆에서 거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형님 입에서 불쾌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기 채소 아직 덜 씻었어요? 빨리 하고 고기 좀 다듬어 주세요. 형님은 아예 일에서 손을 뗀 채 이모에게 명령만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형님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져 갔어요. 저기요, 조금 전에 내가 고기 다듬어 달라고 했잖아요. 빨리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김치도 꺼내서 접시에 담아줘요. 김치통이 무거워서요. 보니까 일도 더디게 하는데 동선에 친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오래 했어요? 형님의 말투에는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모도 묵묵히 일을 했지만 점점 이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순간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모한테 예의를 갖춰주세요. 이모가 저를 도와주러 오신 거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집안 분위기가 또다시 얼어붙었고 형님이 약간 당황하는 듯 바라보다가 이내 굳어진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가사 도우미한테 일 시키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눈치 볼 거면 대체 왜 부른 거야? 우리 친정은 부자라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가 해요. 그런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형님, 이모는 우리 가족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머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신 듯 형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그만해라. 그렇게 너도 일을 하면 되잖니. 둘째 대신으로 오신 거니까 너도 예의를 갖추렴. 형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요리가 끝나자 이모는 돌아가셨고 할머님이 형님에게 뜬금없이 물었어요. 첫째야, 그런데 말이다. 넌 어떻게 둘째가 깁스한 걸 보자마자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지었던 거니? 대부분은 가족 누군가가 다치면 우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이지 않니? 형님은 그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어버버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길래요. 명절 때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깁스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도 이제 네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어. 그 말에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님을 바라봤어요. 의심스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님이 잠시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저번 명절에도 넌 장염 때문에 안 왔고 애미 생일 때도 감기 몸살 때문에 못 왔잖니. 그 뒤로도 두세 번 정도 비슷한 이유로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말이다. 그래서 내가 다방면으로 생각해봤는데 네가 둘째한테 진료 확인서를 요청한 것처럼 너도 그동안 병원에 갔던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와봐라. 그때 분명히 병원에 갔다 와서 집에 누워 있었다고 했잖니. 할머님 말씀에 형님이 당황하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네? 진료 확인서를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도 못 될 거예요. 네가 혹시나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미리 알아봤더니 뗄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꼭 떼서 가지고 오렴. 그 말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형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며 고개를 떨궜고 가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할머님이 형님에게 물었어요. 첫째야, 진료 확인서 가져왔니? 그게 안 가져왔어요. 둘째는 네 말 듣고도 진료 확인서를 떼왔던데 너 혹시 내 말을 무시한 거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떼올 수가 없습니다. 떼올 수가 없다니? 그럼 그동안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네. 할머님 물음에 형님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주버님이 형님을 나무랐어요. 진짜로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야? 나한테는 엄청 아프다고 했잖아. 병원까지 다녀왔다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당신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날 보니 아주버님도 형님 말에 속은 듯해 보였는데요. 할머님이 형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첫째는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둘째한테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넌 양치기 며느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네가 아프다고 해도 우리는 네 말 절대로 안 믿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얼른 사과부터 하라고 했잖니.
동서, 미안해. 동서가 부럽고 질투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형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잠을 자려고 눕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근데 형님이 할머님 말씀은 듣네? 그게 아무래도 할머니가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도와주시다니? 할머니가 형수님 생일 때나 이래저래 돈 많이 주시잖아. 명절에도 음식 만들면 수고했다고 돈도 주셨고 말이야.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본가에 안 왔을 때도 할머니가 형 통해서 돈 보냈을걸?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소리 들어보니 앞으로는 절대 돈 안 주실 것 같더라고. 할머니 진짜 화 많이 나셨거든. 아무튼 형수님 진짜 대단하다니까. 남편이 조용히 말했는데요. 남편 말처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형님은 두 번 다시 제게 시비를 걸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눈치를 보며 조심했어요. 하지만 형님의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 할머니께서 형님에게 돈을 주지 않자 아예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그 돈을 받으러 억지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아주버님이 시댁으로 들어오면서 짜증스레 말했어요. 이번 명절에도 그 사람 안 올 거예요. 오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다. 근데 혹시 싸운 거야? 할머님이 묻자 아주버님이 대답했어요. 본가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처가에는 매달 몇 번씩 가자고 하고 거기다 처가에 매달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처가에 돈을 왜 보내?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원래부터 일 안 하고 자식들한테 돈 받아 쓰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호구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 이제는 돈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혼하자고 하길래 애도 없겠다 그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제 월급이 적다고 사람을 얼마나 달달 볶아댔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할 거라면서 회사까지 그만뒀으면서 퇴근하면 집도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허구한 날 비교질만 하길래 가서 돈 벌어 오라고 했더니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데 저도 이제 질렸거든요. 그래서 곧 이혼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 아주버님 말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가족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혼하는 건 다 동서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알아. 혹시 동서가 우리 그이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다가 형님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결국 불행만 키울 뿐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